방금 소개받은 이인숙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시흥시는 제가 2017, 18 올해 연 3년째 자치분권대학의 여러 캠퍼스를 다녔었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그런 곳이 바로 저는 시흥시라고 제 1번지다. 저는 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자치분권대학 수요조사를 해서, 아니 수요조사가 아니라 어워즈, 그래서 재작년 동안에 개최되었던 그 캠퍼스들 중에서 가장 이렇게 표창하고 싶은 곳을 세 군데를 저희가 이렇게 각 교수님들이 추천했었었는데 저는 제 1번을 제가 뭐 절대 이렇게 아부성 발언이 아니라 시흥시를 제 1번으로 했었습니다. 왜냐 참여하신 위원님들의 의지도, 그 다음 실질적인 역량도, 그리고 간식도, 그 다음 분위기도, 그리고 전반적인 그런 주민자치의 민도가 수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시흥시에서 주민자치학교 제1강 하게 된 것은 대단히 진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김윤식 시장 계실 때부터 아주 예사롭지가 않았잖아요. 방금 전에 소개했었던 시루를 보면서 사실 그 지역 화폐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정책적으로는 그게 만들어지지만 실행 과정에서 상당히 버거워하는 그런 지자체가 많은데 시는 벌써 시행한 지 뭐 얼마 됐는데 이거 10억이 되고 그 다음에 뭐 10억이 되고 이런 거 보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역에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자치분권의 메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는 지금 현재 인구가 45만이고요. 뿐만 아니라 저기 2월 말에 등록 외국인 숫자도 만만치 않아서 5만 3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뭐 함께 우리가 더불어 사는 지구인들로서 이거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리라고 보고요. 자, 첫 번째가 왜 자치분권인가? 주제는 전반적으로 아까 거기 나왔었고 목차도 한번 보셨으리라고 보는데요. 제일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안전입니다. 국민의 안전이 위해 상황이 왔을 때 국가는 가장 먼저 거기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자유와 행복도 무시할 수 없는 덕목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안전, 자유,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고요. 나아가서 지방자치단체는 왜 존재하는? 우리 시흥시는 역시 시흥시민의 46만의 여기서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느 동에서 힘들고 어렵고 하다는 그러한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편의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게 바로 시흥시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지금 요 밑에 이 국가와 지자체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를 살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과 그 다음에 복리 및 편의 증진을 위해서 이 국가와 지자체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난 30여 년 동안에 각 대통령들이 집권 5년 동안의 국정 철학을 반영하는 그러한 각 정부마다의 정책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쭉쭉쭉 보시면 많이 익은 그런 참여정부, 그 다음에 국민성공시대,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 이명박 대통령, 그 다음 국민행복시대를 내걸었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2017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갑작스럽게 우리나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어떤 그런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해서 갑작스럽게 5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었고요.
인수위원회 없이 5월 9일 날 선거 이후에 5월 10일 날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5년 동안에 자 전체 정책을 내걸면서 여기에서 슬로건으로 잡아놓은 국민 주권 시대입니다. 아니 국민 주권 시대 하면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에 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2항에 다 아시는 바처럼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고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국민주권주의를 분명히 헌법에 명시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다시 국민주권주의를 집권 5년 동안의 국정 철학을 여기에 담은 그런 슬로건으로 내걸었다는 것은 대단히 참 어떻게 보면 생뚱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이 실질적인 주권자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권자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은 별로 유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권자로서의 자 지금 나의 맡은 바 책임과 임무 그 다음에 의무를 행사하는 때는 단지 1년에 한 번씩 있는 어느 날에 내가 주권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다 같이 투표하러 갈 때. 예. 평소에는 다 잊어먹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에서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 강조하는 이 국민 주권 시대라고 하는 것은 요 맨 밑에 있는 거죠. 직접 민주주의를 조금 이따 시부도 그러고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이제 우리 그 시흥시의 사례를 보니까 상당히 그 놀라운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 예산을 시에서 하는 것과 그 다음 동에서 하는 것 주민 투표를 통해서 그걸 결정하더라고요. 아시죠? 이런 경우들은 거의 참 드물게 보는 그런 사례들인데 그래서 직접 주민들이 자 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게 되는 직접 민주주의와 나아가서 여기서 주민 참여와 주민자치를 자 지금 수반하는 그러한 국민 주권주의를 여기서 대통령이 국민 주권 시대를 여기서 내걸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과제를 얘기하면서 74번째에 나와 있는 것이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조금 이따가 나오지만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를 실제로 하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100대 과제 중에 분명히 여기서 나와 있거든요. 사실 여기서 지금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 실질화라고 하는 것은 74번째 덕목은 행안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여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안 아까 그 말씀이 있으셨지만은 전체의 우리 도움들이 내년도 아니면 올해 하반기 즈음에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 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지금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요 밑에 주민주도의 실질적인 마을협의체로서의 주민자치의 역할과 위상을 이제 강화하도록 하겠다. 사실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 자체적으로 자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나 시설이나 여건이 전혀 잘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조그마한 움직임에도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려고 그러면 지금은 동장님의 어떤 그런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일단 주민자치회가 되었을 때는 동장님으로부터 그렇게 뭐랄까 허락을 받지 않고 정말 이제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 이제는 서둘러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십니다. 2017년 10월 달에 근데 이제 5월 달에 임기가 시작 5월 10일 날 됐으니까 10월 달에 여수에서 대통령이 자 전국 지방자치의 날에 참석을 하셔서
거기에서 한 얘기가 자, 새로운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 시대를 이루어가겠다. 나아가서 여기서 이제 내년도 그러니까 2017년이니까 작년 2018년도 우리가 지방선거 했었어요. 지방선거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헌을 여기서 국민들에게 묻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게 여유롭지 못했었잖아요.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헌이 그냥 이렇게 포기된 그런 상태였었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여기서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나온 게 여기서 뭐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해가지고 5대 분야 30대 추진 과제를 거기서 맨 처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많은 그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여수에 모였었던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랐었죠. 그리고 여수에서 자치분권 로드맵뿐만 아니라 여기에 지금 5대 분야 30대 추진 과제를 대통령이 거기서 하나하나 밝힐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야 정말 여수 선언이다. 여수 독트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획기적이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스스로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겠다. 대통령 입으로 주민자치를 얘기하신 분 지금까지 한 분도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나아가서 여기서 자치입법권 그러니까 지금 우리 헌법과 법률이 있고 그런데 이를테면 광역의회들은 이 그 광역 지자체에 걸맞는 그런 조례 등을 사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는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어떤 그런 자율적인 자치적인 그런 권한을 광역의회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광역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여기 자치입법권 그다음 자치행정권 특히 여기서 세 번째 나온 자치재정권 자치재정 사실은 지역의 자치재정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지방자치란 말은 상당히 멀게만 들리는 그런 단어거든요. 전국의 243개의 광역 및 기초정부의 이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잘 나가는 데는 서울 같은 데는 거의 뭐 80%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반면 가장 어려운 데는 저 전라남도 모군 같은 데는 거의 10% 미만이에요. 그리고 11%, 12%, 13% 된 데가 수두룩하거든요. 그런 데서 단체장이 어떻게 정말 이 지방자치를 그러니까 여기서 중앙과 광역의 눈치를 안 보고 자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0대 20이다 보니까 국가의 무게중심이 나가 있고 중앙 집권적인 오늘의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가지고는 자치분권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방자치권을 여기서 이제 헌법화하겠다. 다시 말해 개헌을 통해서 이 자치분권을 성공시키겠다라고 2017년 10월 달에는 그렇게 했는데 작년 6월 13일 우리가 선거하면서 이 부분은 제대로 되지를 못했었죠. 자, 잠시 여기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궁금하실 걸 전국에 재정자립도가 쭉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같은 데 이제 80 이렇게 넘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보시는 거 약간 경기도는 약 60%입니다. 네, 60% 중에서 화성 쭈쭈쭈쭈쭈 시흥시는 50.5% 넘어가면 전체 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전국의 226개의 기초정부와 17개의 광역정부 중에서 여기에 보시는 중상위권입니다. 굉장히 탄탄한 재정 상태를 갖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서울 같은 데만 하더라도 사실은 서울이니까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다 풍족한 재정 상태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4개 자치구의 재정 자립도는 20% 미만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편차가 되게 크다. 아까 우리 31개 경기도도 보면 시군구도 보면 상당히 편차가 큰 것처럼 이 서울시도 상당히 편차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상태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서 자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자, 제대로 갖춰지지를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자치분권 시대가 왜 와야 되는지에 대한 특히 이제 보시는 바처럼 저렇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자치분권 시대가 여기에서 지금 도래하게 된 이 그 계기를 우리가 한번 여기서 설명을 해 올리면 첫 번째 여기서 지금까지는 모든 게 다 국가 중심이었어요. 국가가 통치를 했어요. 위에서 맨 꼭대기에서 상명하달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그래서 우리 지난 70년대 80년대 잘 살아보세라는 그런 국가의 부르짖음 속에 전 국민이 허리띠 졸라매면서 진짜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와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룩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전부 자, 국가 중심이었어요. 방식은 통치였습니다. 획일적이었습니다. 다양성 인정하지 않았어요. 일단 국가가 잘 살아야지 그 다음에 지방이 산다. 지방에 대해서는 별로 배려를 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 아시는 것처럼 2016-7년 촛불 집회를 계기로 해서 이제는 주민들이 엄청 시민의식이 이렇게 높다는 것을, 그 다음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을 전부 다 우리가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든 그런 개개인의 주권이 밑에서부터 우리가 공을 많이 쏘아 올리면 우리가 촛불혁명 때처럼 어떤 커다란 힘을 작동시킬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시는 거죠. 주민주권, 그 다음에 일상의 민주주의, 그 다음에 자치도 주민자치, 또 우리 생활 이 일선에서의 자치 모두가 다 필요한 그런 용어들이죠. 그래서 자, 저렇게 주민 중심의 민주주의가 이게 어떻게 보면 바로 직접민주주의요. 직접민주주의가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죠. 자치분권.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은 2015년, 6년 전까지는 항상 국정은 통치하는 말, 위에서 밑으로 다운 해서 아주 일방적으로 몰아붙였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통치에서 이제 협치죠. 서로 네트워킹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이제 관에서 민으로 내려왔습니다. 옛날에는 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항상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이제는 그거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전에는 국가 중심이었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방 중심으로, 그 다음 지방에서 주민 중심으로 이렇게 방향이 분명히.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외에서, 전에는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염두에 두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살아야 되니까, 국가가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주민 중심에서 참여로 저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1인당 국민소득도 봤을 때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12년 동안 2만 불대에 그대로 머물러서 있었고요. 12년 동안이나. 그동안에 우리는 3만 불 금방 될 줄 알았어요. 그게 여의치가 못했었습니다. 그 다음 현재 지금 작년도에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섰다고 하지만 체감지수는 그렇지 못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어찌됐든 자 이렇게 해서 자 나아가서 1인당 국민소득도 그러고, 그 다음에 사실은 해방 이후 우리가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었지만 우리가 손에 쥔 것도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동남아 여행을 다녀오시고 보면 갑작스럽게 애국자가 많이 늘어나죠. 김포공항 쫙 아니면 저쪽에 인천공항에 딱 들어오다 보면 벌써 우리 얼마만큼 능동적으로 행정 서비스가 이렇게 잘 되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거예요. 외국 행여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은 그 사람들은 자 지금 거기에서 자 입국자가 몇십 명이 돼도 줄이 얼마나 늘어져 있어도 그 사람들 할 일 다 하고 천천히 다 하고 옆에 사람 뭐 얘기 다 하고 건너물 그런데 우리는 벌써 자 줄이 좀 길어진다 싶으면 처음에 두 분만 하다가 네 명, 다섯, 여섯 명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 능동적으로 행정 서비스가 거기에서 아주 즉시 이렇게 발현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 정말 많이 보잖아요. 또 짐을 찾을 때나 화장실 가서 보면 정말 야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다. 전부 애국자가 되어진 우리들을 보실 텐데 사실 그렇게 잘 사는 것은 우리가 해방 이후 74년 동안 정말 이제 피부로 느낄 만큼 감동을 하면서 감사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로 가다 보니까 물질 만능주의로 가다 보니까 이웃이 누군지 옆에 사람이 누군지 마을에 누가 사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역에 주민들은 3만 명, 4만 명 있는데 주민들은 있으나 주인이 있다 없다? 없어. 내가 이 동네 살면서 자 동장님이 누구고 우리 동네의 동명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주민수가 무엇이고 한 번쯤은 컴퓨터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볼을 만난데 그러는 경우들이 있다 없다? 많이 없죠. 없어요. 마을에 지역에 동네에 거주는 하는데 그냥 주민으로 있으되 주인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웃에 누가 사는지 옆에 사람이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갈 때도 보면 앞만 보고 가고 바빠 빨리빨리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공동체 지수가 정말 낮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자 도생 1위 거꾸로 1위 그 다음 저게 나오지만 대한민국의 무연고 사망자가 5년 새 2배에 달했어요. 지금 부모도 돈이 없으면 자식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요즘의 세대잖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 경쟁력도 그러다 보니까 지난 4년 동안 그러니까 작년에는 조금 올랐어요. 근데 작년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국가 경쟁력을 계산하는 방식이 바꿨다 그래. 바뀌어져서 여기서 조금 올라간대. 여기서 25, 26, 2013, 4, 5, 6, 7 거의 4년, 5년 동안 계속 같은 등위를 반복했어요. 이런 거 보면 이제 뭐가 문제일까? 왜 그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볼. 그래서 세계 경제는 전부 다 3%대인데 우리나라만 지금 2%대를 면치 못하고 있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세계가 사실 굉장히 대한민국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다 옆에 있는 나라들이 강대국이다 보니까 우리는 힘이 조금 없잖아요. 그리고 남북에도 가게 분산되어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러한 상황에서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국가만 바라보고 그 다음에 위에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제부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에 대한 그런 각오를 다지는 계기. 특히 청년 실업 정말 어렵잖아요. 청년 실업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대학을 나오면 일단 먹고 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공무원 시험에 이렇게 몰리는 공시생들마다 40만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공사 준비 또 뭐 준비 그래서 대학생들이 졸업을 전부 다 유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이 현 상황이죠. 그리고 저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올해 예산 476조에 그런데 거기에 지금 3배 이상의 가계 빚이 우리 양어깨를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이 대한민국을 상당히 어둡게 하는 그러한 이 빨간불이 살짝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 뭐 인구 출산 숫자 저렇게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고령화되고 있는 오늘의 추세들.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뭘 했느냐 그동안에 많이 노력을 했죠. 자,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때, 자 이미 12년, 14년 동안, 13년 동안에 자그마치 얼마를 퍼부었냐면 124조를 보세요. 그러면 전국에 자 243개의 광역 기초가 있는데 그 중에 5천억씩만 아니면 우리 시흥시 같은 데는 1조 정도를 딱 주면서 자 인구 증산을 위해서 시흥시에서는 멋진 한번 아이디어 한번 내봐라 그러는데 그렇게 된다면 1조 주면서 그런다면 좋은 아이디어 나올까요? 시흥형, 시루 같은 시 뭐가 됐든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다 같이? 나올 거고 본명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늘 위에서
중앙정부에서만 124조를 12년 동안 쏟아부어 전부 다 이 책상 위에서만 현장을 전혀 모르고 현장에 접근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이론만 가지고 거기에서 정책을 하다 보니 자 12년 동안에 124조를 이렇게 퍼부었는데도 별로 효과가 있다 없다? 없죠. 당연히 없죠. 이게 중앙 집권의 가장 큰 폐해입니다. 이걸 밑으로 내려줘야 되거든요. 아까 자치재정권 말씀 나온 것처럼 밑으로 각 지역이 살아야 각 지역에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 내가지고 돈을 뭐 이렇게 밑으로 툭툭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들 243개 중에서 모두가 다 성공한다는 것은 좀 거시기하고 한 20% 정도만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정책이 나오고 제도가 나와가지고 성공을 한다면 그게 차츰차츰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정책을 한다면 자치분권이 얼마만큼 바람직할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많은 그런 언론에서 보도되기를 이대로 가면 진짜 2030년이 됐습니다. 앞으로 딱 10년 남았습니다. 11년 후에는 진짜 각 이 지자체들의 인구 절벽이 너무나 이 정말 피부로 느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 단체장들께서는 대한민국 이러한 실정을 보면서 2016년 1월 달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대한민국이 지금처럼의 중앙집권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니까 자 그렇게 해서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를 여기서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전국에 243개, 기초 226개 중에서 자 39개 단체장님들이 다 들어오셨고 이제 거기서 출범해서 아주 자치분권 대학이 활발하게 이렇게 캠퍼스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치분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공감을 하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에 대해서 좀 더 각오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곤 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지방자치의 주체를 국가에서 이제는 지방으로 내려줘라. 특히 여기서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뭐에게? 주민에게 내려줘라. 주민에게. 이 부분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지금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 중에 행정학을 전공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네, 행정학을. 근데 행정학에서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자치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단체자치와 또 하나는 주민자치. 단체자치는 다시 말하면 제도자치예요. 제도자치, 단체자치를 우리 행정학에서는 바로 지방자치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행정학을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주민자치에 대해서 대학을 다니시면서 대학 때에 들어본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자 행정학을 시험 봐서 공무원에 오신 분들도 보면 주민자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다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단체자치, 제도자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앙정부가 중앙정부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광역, 시도, 그 다음에 거기에서 광역에서 기초나라입니다. 시군구죠. 그 다음에 읍면동 이 네 단계의 사이에서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네 계층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산이죠. 그 다음 인사, 조직,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사무입니다. 사무의 위임, 분배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무슨 학이냐면 행정학이에요. 행정학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체자치, 제도자치만 열심히 강조를 하고 그러면서 마치 단체자치, 제도자치가 지방자치와 동일시 된 것처럼 우리 행정학 교재에는 그렇게 다 나와 있죠. 근데 사실은
자치하면 단체자치, 제도자치도 있지만 그보다 또 다른 자치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 다 같이 무슨 자치? 주민자치. 주민자치는 주민들끼리도 그러니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과 그 다음에 간사와 위원과 그 다음에 이런 일반 그냥 주민들 사이에 거기에도 보이지 않는 위기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도 사실은 분권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자, 방금 말씀드린 이 주민자치는 어떤 무슨 분권이라고 하냐면 수평적인 분권이라고. 수평적인 분권. 네. 여기 주민들 사이에서도 주민자치가 스스로 내려주고 해서 분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 지금 이 수평적 분권이라고 그러고 아까 말씀 나왔었던 이 제도자치 그 다음에 단체자치는 수직적 분권이.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광역으로, 광역에서는 기초로, 기초에서는 읍면동으로 아까 말씀 나왔던 사무나 업무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재정, 예산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인사, 조직 등의 배분 등이 아니면 뭐 위임, 위탁 이런 것들이 자, 자율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걸 일컬어서 우리가 수직적인 분권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쪽을 일컬어 자, 지금 이 수평적인 분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방자치가, 제도자치가, 단체자치가 잘 되려면은 뭐가 잘 돼야 되냐? 뭐 먼저 주민자치가 잘 되어야 제도자치가 될 수밖에 없죠. 주민을 위한 자치. 이 주민자치가 되어야 주민이 똑바로 서야 사실은 단체자치, 제도자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자치를 건너뛰어 버렸기 때문에 단지 경제에 모든 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이제 사실 시민 역량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이렇게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 시민 역량을 누가 대신해 줬냐면 바로 이 행정이 이 행정 서비스를 얼마나 잘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자꾸 해외로 이렇게 벤치마킹을 가는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처럼 이렇게 잘하는 그런 공무원은 없다. 오히려 세계 뭐 독일이나 유럽, 프랑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뭐 와야 되냐면 벤치마킹 와야 되고 동의하시죠? 저는 우리나라 공무원들 그 다음에 행정 서비스는 세계적으로 최고로 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 누가 벤치마킹을 가야 되냐면 우리 주민들이 가서 외국에서는 어떻게 주민자치를 하는지 이런 부분 우리가 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에서 너무나 손을 놓고 있잖아요. 우리의 손과 발이 누가 되어주냐면 행정 서비스 하시는 공무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쉬어하고 지금까지 정말 편안하게 밥 먹고 잘 살고 안전하게 이렇게 했는지 모르나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요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제도자치 그 다음 단체자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을 다 같이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자치분권 시대에서 가장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그런 내용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21세기는 주민자치가 필연적이라고 그러는데 특히 이렇게 역사상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게 바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남북이 그 다음 북미가 막 바로 3달 후에 우리를 둘러싼 어떤 환경들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 국내에는 1차 농업 그 다음에 2차, 3차, 4차 모두가 함께 이렇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것을 일컬어서 여기서 단어가 뭐냐면 미증유예요. 미증유.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미증유의 격변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이렇게까지 커다란 변화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증유의 격변기를 우리가 바로 직면하고 있는 2019년 3월 현재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물질적 풍요는 엄청 우리가 누르고 있어요. 이 삶의 질도 상당히 조금 높아진 것은 분명합니다. 반면 우리가 여기서 잃어버리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면 환자도 안 생기고 아픈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알약 하나 먹으면 진짜로 배도 안 고프고 그 다음에 비타민도 5장 주사 막 먹으면 그 다음에 그냥 주름이 쫙 펴지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세월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아시는 바처럼 아픈 사람이 없더라 아니면 더 많아지더라? 더 많아져요. 더 많아져요. 특히 이렇게 자 몸이 아픈 것보다 뭐가 아픈 사람이 더 많으냐면 마음이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져요. 안타까워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 사회는 진짜 어떻게 될지 답이 없어요. 노답 사회예요. 무슨 뭐 위험 사회 무슨 사회 그런데 저는 거기 믿지 않아요. 답이 없어요. 예측이 불허한 그런 오늘입니다. 그래서 답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 요즘 어제 오늘 떠들어대는 그 뭐 일련의 사건들 뭐 버닝썬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뭐 휴대폰에 무엇이라든지 어쩌나 진짜 우리가 상상을 불허하는 일들이 횡행하고 있잖아요. 했잖아요. 그래서 특히 연예인이라는 사람들이 아니면 높은 직을 가진 사람들조차 그래서 이거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될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답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민자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란 바로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주민자치 뜻은 첫째 우리가 마을에서 그냥 이 주민등록만 돼 있는 그런 주민이 아니라 주민이 아닌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 딱 봤을 때는 자 마을이 보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보이죠. 참여합니다. 인사합니다. 소통합니다. 그렇다고 소통한다고 그래서 무슨 뭐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행정복지센터 가가지고 민원 오르는 게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함께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민들이 지역에서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이 아니에요. 이웃이 하나인 거 어떻게 보면 여기서 지금 그런 지연적인 그러니까 지리적인 이유로 함께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산다는 것은 엄청난 인연이거든요. 자,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을의 일, 현안,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은 그냥 생업이 더 중요하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마을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동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참여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끌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 그래서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끼리만 스스로 정말 나중에 저절로 될 수 있도록 참여하고 고민하고 그 다음 마을의 문제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끼리는 되질 않아요. 항상 거기에 누가 또 이렇게 함께 했냐면 바로 이제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지원을 받아 아무래도 정보나 그 다음 정책에 대해서 훨씬 더 쉽게 그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역의 단체들과 지역의 주민들을 참여를 시켜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민 역량을 강화해 가지고 거기에서 참여하면서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또 거기서 정책 결정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일련의 노력들, 절차, 과정들을 여기서 주민자치라고 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갖고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강점이자 그 다음 장점이 바로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여기 우리 여기 위원님 열심히 듣고 계시는데 노티스 하고요. 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점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훌륭한 점, 좋은 점.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나라 사람 생각하는 거는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뭐 이런 마음이 깔려 있는 한마디로 도와준다 그랬었는데 정이 많다. 내 바로 옆에 우리 위원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점. 능력이 많고 능력이 좀 많고 능력이 출중해. 아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어디든
되면 빠지지 않고 아주 참, 네, 아주 능력이 많다. 우리 여기 자 과장님께 제가 한번 감히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백성 한 5,200만이 갖고 있는 가장 훌륭한 장점은 정이죠, 정. 그리고 그게 자취하는데 힘들기도 하고 네, 좀 좋은 점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자, 정의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제가 아주 그 옳다라고 제가 동의합니다. 사실 제가 독일에서 12년 동안 유학을 할 때 보면 그 사람들은 정말이지 차거든요. 독일 사람들이 차요. 진짜 체온이 한 30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뭐 얘기냐면 원리 원칙 따지고. 그래서 행정 서비스를 제가 이렇게 극찬을 우리 대한민국에 극찬하는데 거기는 뭐 이렇게 여권에서 예를 들어 만료돼가지고 비자가 만료돼가지고 가면 엄청 귀찮게 합니다. 우리도 막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도 그렇게 힘들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보통 거기에서는 한 2달, 3달은 예상합니다. 이사를 갈 때도 뭐 인터넷을 뭐 어쩐다 그러면 그거를 연결해 주는데 뭐 한 달. 그 다음에 전화 이렇게 그 가사를 주는데 한 달. 한 달은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그냥 즉각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이 행정 서비스가 또 아닌 모든 서비스가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 사람들의 원칙을 좋아하는 그러한 진짜 정이 떨어지는 그런 현장을 볼 때마다 참 독일이라는 나라끼리 잘 사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늘 궁금했어요. 네. 근데 반면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볼 때마다 이렇게 배려해주는 그리고 또 이렇게 따뜻한 눈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웃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이야 그렇지만 옛날에는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1980년 내까지만 하더라도 시골에서 자, 뭐 개가 있든 없든 간에 마을에서 어르신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일손을 놓고 그 집에 가서 자, 지금 그 망자를 갖다 추모하면서 그 다음 음식이든 바느질이든 뭐 함께 했었던 3일장 정도는 그런 우리의 아름답던 정문화가 지금 완벽하게 사라져버린 오늘을 보면서 사실은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는가. 뭐 얘기냐면 여기 지금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5,200만은 개인들의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는 하루에 24시간, 20시간도 마다하지 않고 일합니다. 정말 물, 불을 가리지 않고 나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는 앞으로 직진하죠. 그런데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또 정말 출세한 사람들이 대문 안에서만 집 안에서만 개인 자취를 해버려. 사실은 그 개인들이 어디로 나와야 되냐면 대문을 열고 아파트 문을 열고 어디로 나와야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로 나와야 돼? 마을로 동네로 지역으로 나와야 되거든. 근데 그럴 필요성을 전혀 못 느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해방 이후 74년 정확하게 됐는데 그동안에 너무나 시민 역량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신경을 쓰질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쓸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시민들의 수준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촛불 혁명을 봐가지고 우리가 자 모두가 다 공감했었잖아요. 아, 이 정도는 되구나. 우리가 살아있구나에 대해서 느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개인 자취를 하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자 어디로 나와야 되냐, 요쪽으로 다 같이 무슨 자취로 시작, 마을 자취로, 동네로 나와줘야 돼, 지역으로 나와줘야 돼. 거기서 힘을 모았을 때에 우리가 정말 거기에서 밑에서 공을 쏘아 올린다면 거기서 우리 지역이 상당히 많이 정말 달라질 건데 지금까지는 우리 시흥시처럼 중자초학교를 1기, 3, 4기까지 쭉쭉쭉 매년 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하면서 머리가 인지 상태가 인식 수준이 달라질 건데 다른 데는 전혀 아닌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던 거죠. 주민자치위원회 우리가 없는 시간 내서 얼마나 어렵게 봉사하는 건데 교수님 그런 말씀하시면 서운하죠. 막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에 그 강좌 운영하는 게 엄청 어렵다는 거야. 뭐 이런저런 그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편차가 참 큰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같은 주민자치위원회라 그래도 같은 시, 그 다음에 같은 동 다 달라요. 그래서 자 흔히 말하는 우리가 봉사자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냥 하는 그런 직능단체원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에 오늘의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요게 나온 것처럼 각자의 자 지금 역량을 개인에서 어디로 끌고 나와야 되냐면 요거 지역이나 동네 마을로 끌고 나오면 아까 여기에서 지금 자치분권이 훨씬 더 정말 수월하게 진행이 될 텐데 지금까지는 그저 말로만 자치분권 그 다음에 제도로만 자치분권을 얘기할 따름이니까 상당히 안타깝다. 그래서 요 밑에 하는 것처럼 주민의 주인화가 어쩌면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가 지역에서 그냥 주민등록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주민이 아니에요. 각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음식점에 갔을 때에 아줌마 여기 방석 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다 같이 손님이에요? 주인이에요? 손님이에요. 아 여기 있어요 하고 방석을 내주는 사람 누구예요? 자 주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역에서 주인일 것인지 아니면 손님일 것인지에 대한 어떤 판단은 각자가 해보시고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오늘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부터 에너지를 충분히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제가 항상 가져와요. 자, 요건데 소통이 참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오늘 기존에 교육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라디오에서 저기에서 이제 굿모닝이 나오니까 할아버지께서 이제 영어를 모르시는 거예요. 손자야. 이 굿모닝이 뭐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아침 인사 때 되게 좋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아 그래 그럼 내가 오랜만에 집에 가가지고 할머니한테 내가 한번 써먹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잘난 척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서 집에 가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할멈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왜 그러시우 그러니까 굿모닝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의 답이 무엇이라고요? 잊으셨지. 여기 바로 나왔어요. 뭐예요? 시래요. 사람은요 내가 아는 그 수준에서만 내 프리즘 내 요 지금 그 관점에서만 되면 세상을 판단해. 할머니는 국인을 중요하셨던 국밥 할아버지 같이 차려드린 네 이제 저거 넘어가.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보면 소통이 엄청 어렵잖아요. 말 잘못해가지고 술 먹고 실수해가지고 거기에서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뭐 그런 경우들 많은데요. 참 소통은 늘 해봐도 어렵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치분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치분권은 보시는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자 자치분권을 하겠다. 그리고 자치분권 로드맵을 2017년 그 10월 26일 날 여수에서 대통령이 분명히 주민자치를 직접 민주주의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작년도에 본격적으로 여기서 지금 여기 지방자치분권 및 저기서 지방행정체제 개편하는 특별법이 여기서 일부가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자 자치분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27명의 위원들을 대표해서 순천대의 정순관 위원장님이 거기에서 대표를 맡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장관들이 한 4명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자치분권위원회가 현재 인터넷에 이렇게 쳐보면 상당히 많은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 9월 11일 날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발표가 되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하기 전에 자,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자치, 자,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그런 일련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자, 말하는 것으로 그래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이게 바로 이제 자치죠.
등등등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보면 자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이렇게 비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으로 6가지를 봤을 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슨 구현이냐면 주민주권이에요. 주민주권, 주민참여, 주민주권입니다. 그래서 주민주권을 여기서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주민참여권 보장, 심지어는 이렇게 앞으로 엊그저께 뉴스에 나온 거 들었었는데 주민총회를 할 때, 마을총회를 할 때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이 되겠죠. 하루는 그렇게 법적으로 그 연가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아마 입법 발의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상당히 많은 그런 변화가 지금 현재 시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그 다음에 조례 재개정의 주민 직접 발안제도. 주민들이 이제는 150명 정도가 발의를 하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가 또 마련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이 직접 민주주의와는 굉장히 다른 그런 내용으로 많은 제도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민투표 청구 대상도 앞으로는 농협조합장이 엊그저께 그 조합원들에 의해서만 투표가 되지만 앞으로는 제가 볼 때에 한 10년 가면 주민자치 회장님도 주민투표에서 될 것도 같고 제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주민 대표 기관으로서 위상을 딱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마 잘하면 동장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앞으로 상당히 변화를 지금 현재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주민참여 예산제도 확대는 이제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여기 보십니다. 6개 과제에 6대 추진 전략에 33개 과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오지만 주민자치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서 마을 문제를 직접 해결해 이게 바로 주민자치를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이제 그렇게 직접적으로 해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관의 어떤 그런 눈치를 보느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해낼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뭐 혜택도 거의 없었었는데 이제는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자치하실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 번째가 여기서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바로 주민투표. 그 다음 나가서 자 지금 2019년 올해 안에 이제 시흥시 주민자치 시범시 설치 운영 조례를 지금 현재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내년쯤 되면 아까 해 부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히 많은 동들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흥시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 참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어찌서 요 부분 그러니까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이렇게 보면 첫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주민주권이에요. 아까 말씀 나왔던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를 우리 시흥시에서 세계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들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놓고 기다리고 있고 지금 공모 중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 나왔던 주민주권, 주민들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시장님의 제 의지에서 나온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방 이양입니다. 이제는 전에는 국가가 살아야 된다고 그랬으면 이제는 어디가 살아야 되냐면 다 같이 지방이 살아야 돼. 그리고 전에는 중앙 집권이었다면 이제는 지방 분권으로. 그래서 무게중심을 국가가 아니라 어디로 넣어주냐면 이제 지방으로. 그래서 다음 주에 수업에서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상호 이제 협력을 통해서 자치 분권이 이루어진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주민주권 구현에서는 전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지금 보면 주민자치회에다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서
이제 그 마을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 부분이 아까 말씀 나왔죠. 주민자치회가 계속적으로 많이 이렇게 이제 설치 운영되고 있고 될 예정이고 서울시만 하더라도 현재 지금 주민자치회가 424개 동에서 126개가 주민자치회로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약 한 4분의 1은 넘은 거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 260개, 거의 한 300개 가까운 읍면동들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있고 우리 시흥시에서도 이제 스타팅을 하면 더 많은 숫자의 읍면동들이 주민자치회로 전환.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로 전환된다는 것은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실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는 주민들 스스로 알아서 하실 수 있는 기반, 그 다음에 제도 마련이 다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민들이 명실공히 지역의 주인공으로서 이제 발돋움을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 여기에서 이제 그 예고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뭐 전체적으로 쭉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맨 밑에 거기 자료에 보면 거기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시흥시에서 특히 잘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조사를 쭉쭉 여기저기 거기에서 이렇게 했었었는데 특히 보면 정말 주민들이 실질적인 참여한다는 걸 가장 대표적으로 신천동에서 이 스마일 주차제를 이렇게 주정차제를 하시고 계시다는 건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90년대, 80년대에 지어진 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우리가 주차 문제를 예견을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주차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 도원초등학교에다가 지금 신천동 주민자치회에서 자 지금 그 중간 역할을 아주 잘 하셔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시행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 TF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당번을 하시면서 사실 초등학교에서 주차하라고 함부로 내주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뭐 너무나 쓰레기 문제, 민원 문제, 이런저런 사건 문제 상당히 불편한 진실들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사실 잘 문을 안 열어줘요. 주차하라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라고. 그런데 신천동 주민자치회에서 엄청 정말 잘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서 자 지금 그 성공을 보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또 현안에 대해서 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가장 발벗고 나섰기 때문에 저런 현안이 자 마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있긴 있지만 6가지 기능 중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주민자치 기능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전부 다 문화여가 프로그램만 그냥 평생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주민자치의 기능이죠. 그래서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마을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럴까 저럴까 그럴까 논의하고 의논하고 또 모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쪽 사람을 모이게 하고 또 저쪽 사람을 모이게 해서 이 타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 이게 바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데 지금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냥 이 평생교육 시설로서만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모든 것이 자 주민자치의 기능이 퇴색되어 버렸었는데 이제는 주민자치회가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의 주인으로서 제대로의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신천동에서의 자 지금 저 사안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이 박수를 쳤고요. 그 다음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작년에 경주에서 우수상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충분히 받아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주민 주권 구현에서 이제 대표 사례는 여기서 행안부가 준 거예요. 행안부가 아니면 이제 자치분권위원회가 준 건데 여기 보시면 자 마을 계획을 의결하였다. 마을 계획을 의결하였다. 여기서 주민자치 마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제 가장 먼저 여기서 보면 벽화 그리기 사업을 하고 두 번째 로컬 협동조합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시니어 건강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을을 자 순찰단을 편성하고 뭐 육아사랑방 등의
자, 그런 공동체 돌봄 사업까지 하도록 했다라고. 그래서 주민 주권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런 사업들 주민자치회가 주도해가지고 했다는 것도 좋은데요. 제가 볼 때에 여기에서 지금 사례를 통한 주민 참여 실태를 한번 보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제가 그걸 하는 건데, 지금까지 주민자치회가 가장 먼저 이렇게 자리를 잡았던 게 주민자치의 효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부터 약 한 2000년 이전에 고대 아테네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아테네는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때는 국가의 왕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가 하나의 국가 형태를 띄었었는데 거기에서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10,000명이 거기서 필요한 세금을 내고 그 다음 어떤 법률을 만들고 그 다음 어떤 질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뭡니까? 민회예요. 민회. 민회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주민자치회 정도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모여서 10,000명인데 6,000명 정도가 모여. 6,000명이 모일 수 있도록 거기에서 투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니 그 뭐죠? 추첨을 통해서 6,000명이 모였다 그러죠. 추첨을 통해서. 그 다음 6,000명이 모일 때 이 6,000명을 작동시키기 위한 주민자치회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요게 보면 500인 평의회를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거기에서 전부 다 스텝으로 이 저기 그 민회가 개최될 때마다 가가지고 자원봉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6,000명이 모일 때에 거기 모이는 사람들은 뭘 했냐면 이제 거기에 논의한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공질서 유지예요. 공공질서 유지.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이 재정입니다. 과세. 돈을 얼마 냈고 얼마 썼고 세금 얼마를 내고 이거를 바로 여기에서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 보면 외교. 자, 우리가 저기하고 싸울까 말까, 저쪽하고 우리가 이번에 받을까 말까 이런 것들을 다 거기서 결정을 했고요. 한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특히 여기서 뭐 도편 추방.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당숙모를 겁탈을 했어요. 아니면 뭐 여자애가 삼촌을 했어요. 뭐 이런 때에 이거는 인륜지사에 있을 수 없는 비윤리적인 거다 해서 그거를 6,000명이 모인 데에서 추방시켜버려요. 의결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주민자치회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주민자치위원회가 별로 그 권한 혜택도 없고 그랬었는데 주민자치회가 된다면 뭔가 달라지고 주민이 주도하야 그 다음에 주민들 스스로 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건데 그게 이제 제일 먼저 나온 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의 민회였다. 그래서 민회의 장소가 바로 그때 자 2000년 전이었으니까 여기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EU의 재건을 여기서 이끌었다 해가지고 저기 민회가 개최되었던 장소에 와가지고 연설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민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주민자치회의 어떻게 보면 효시다. 최초의 장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을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마을계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도 지금 현재 자 지금 민회라고 하는 주민총회, 마을총회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을계획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마을계획은 뭐냐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되어서 마을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자 일구고 가꾸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맨 처음 나오냐면 저게 보시는 것처럼 80년대 자 뉴욕의 인근의 도시가 어떤 데가 있었냐면 바로 로체스터 시라는 데 있어요. 로체스터 시의 시장이 나중에 84년부터 아니 92년부터 2006년까지든가 여기 요때 12년 동안 3선을 한 흑인 시장이 당선됐는데 그때 80년대의 로체스터 시는 여기 어떠한 여기 지금 뭐 코닥사가 있었어요. 옛날에 혹시 기억나세요? 놀러 갈 때 사진기를 갖고 가야 돼. 꼭 무엇을 넣어야 됩니까? 필름 넣어야 돼요. 몇 판? 24판 내지는? 그렇죠. 그런 코닥을 지금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망했습니다. 코닥사가
로체스터 시에 있다가 망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제록스 복사기도 엄청 우리 유학할 때만 하더라도 책 이만큼씩 복사하고 그랬는데 요즘 복사한 거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물론 시험 볼 때 대학생들은 보지만 뭐 그런 거 이러한 진짜 코닥 제록스 그 다음에 저게 보신 바슈롬 이런 회사 굴지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다 망한 거예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도시가 옛날에는 엄청 컸었었는데 로체스터시가 엄청 동공화가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나가니까 공장이 다 비어버리니까 도시가 허허벌판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온 흑인 시장이 존슨 시장이에요. 존슨 시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여기서 존슨 우리나라 같으면 시장이 어떻게든지 한번 제대로 이렇게 그 뭐랄까 판을 벌려보려고 할 텐데 존슨 시장이 읽었던 것은 뭐냐면 자 지금 20만 명의 시민들을 전부 다 이렇게 구역을 한 10개로 나눴어요.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그렇게 해서 그 구역 사람들한테 얘기를 다 들어. 20만 명이니까 2만 명 사람들한테 이 구역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구역에서 우리는 도시농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1구역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는 집을 고쳐가지고 되도록이면 하숙집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3구역 어떻게 해볼래요?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상가를 만들어가지고 해볼게요. 4구역 이렇게 해서 10구역까지 나눠가지고 마을 계획을 모두가 누가 주도할 수 있도록 내려주냐면 다 같이 주민이 주도할 수 있도록 뒤에서 관은 완벽하게 이렇게 지원만 해주는 거야. 네. 그래서 교육시켜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건 다 해주고 했더니 1구역, 2구역 그래서 주민이 직접 하는 요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자발적인 손에 의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손에 의해서 도시 재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역별로 나누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이게 다 같이 무슨 계획이라고 다 같이 마을 계획이에요. 마을 계획. 그랬더니 이게 자 흑인 시장이었었는데 이 흑인 시장이 자그만치 요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마을 의사결정의 단위가 최소한 내가 하면 안 돼. 과장팀장이 하면 안 돼. 누가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네. 거기에다가 초점을 늘 맞추고 이렇게 했더니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 해보니까 되네. 재밌다. 우리가 주인이지 마치 하면서 10개 구역들이 막 거기에서는 또 학교도 만들어지고 어디에서는 또 시장도 만들고 그래서 아주 재미난 10개의 MBA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성공한 이걸 보고서 우리 박원순 시장이 또 존슨 시장을 또 모셔오죠. 해가지고 또 특강을 듣고 보니 좋다 해서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자 지금 그 계획이냐면 시작 마을 계획이에요. 마을 계획. 네. 그러니까 마을 계획은 이제 마을의 어떤 그런 주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발전을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면서 하도록 하는 그래서 관은 단지 뭐만 해준다고? 지원만 해주고 그래서 이게 바로 도시재생이잖아. 근데 이 도시재생을 우리는 조금 다르게 하지만 아무튼 저렇게 한다. 그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 세 번째 주민총회. 주민총회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독일에 보면 주민총회를 게마인데라스를 참 많이 합니다. 지역에서. 근데 세계적으로 주민총회를 아주 잘하고 있는 그런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스위스에 이 글라로스 칸톤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구가 인구가 38,000명밖에 되질 않아요. 구. 근데 38,000명의 주민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5월 첫 번째 주 일요일 날 그 다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16살 이상이 된 주민들이 다 거기에 참석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날은 비가 와요. 비가 오니까 여기서 우산을 쓰고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비가 온 날은 아무래도 참여율이 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 38,0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구 주민들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 동쪽 모델이죠. 근데 많을 때는 60%, 70%까지 와요. 근데 안 올 때는 20%밖에 안 와요. 비가 오고 뭐 그럴 때.
근데 여기서 개최 시간이 5, 6, 7시간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개최하는 사항 한번 결정하는 사항 한번 보시죠. 2016년도에 보면 과세를 결정해. 우리는 주민세, 개인균등분 전부 다 위에서 다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일괄적으로. 근데 거기는 주민세 다 주민들이 결정해요. 두 번째, 문화재로 등록된 집의 수리 신청 허가 여부. 그 다음에 세법의 변화. 그 다음에 경찰의 강경죄나 포용 여부. 그 다음에 여기서 빈민구제에 관한 법률 변화. 그 다음 방과 후 교실 학대권, 주민총회 권한의 처리가. 그 다음에 자연보호구역 내 통행의 허가권. 이런 것들을 주민총회에서 다 결정해. 그런데 주민총회에서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게 자 지금 300년 전에도 조상들이 주민총회를 통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곤 했었어요. 이 글라로스가.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70, 90%의 사람들이 왔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현재는 한 20% 정도. 그러면 38,000명이니까 6,000명 그런 정도, 한 3,000명, 4,000명 이렇게 자 왔다. 여기는 주민총회가 열리는 장소예요. 1년 12달 다 비어있어. 딱 5월 한 달 하루 중에 자 5월 첫 번째 주 일요일 날 이제 거기도 우리나라에서 단체장님들이 많이 벤치마킹 가시죠. 여기에 가가지고 주민잔치의 현장을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한가운데 여기 관계자들이 서 계세요. 서 계세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요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빨간 표를 들었으니까 입장할 때 빨간색 종이와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 달라요. 어떤 데는 노란색도 주고 어떤 데는 파란색도 주고 찬성은 뭐 파란색이든 노란색이든 하나면 되는데 반대는 빨간색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전자기기 이런 게 없으니까 항상 아까 관계자들 눈대중으로 대충해. 어디 표가 더 많다는 거지. 이게 한 가지 오류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요게 보면 자 어떤 것이 있냐면 스위스에서는 각 구별로 프랑스에서 이미 법제화가 된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저거를 자 이슬람 교도들 중에서 강경파 쪽의 여성들에게 강요하는 부르카예요. 저거 뭐냐면 눈을 여권 사진 찍을 때도 내리면 절대 안 돼요. 그건 문화니까. 그러한 시어파 여성들이 부르카를 입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프랑스에서는 저걸 금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혐오감 느끼게 한다고. 그래서 저 부르카를 입고 다니면 입게 한 오빠나 남편이나 아니면 아버지가 약 한 30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해요. 근데 이거를 스위스에서는 각 구별로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스위스에 여기 지금 보시는 잠깐 이렇게 글라루스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그 여성들이 저렇게 자 지금 부르카를 입고 다니는 것이 나쁘지 않아요. 우리는 자 부르카 착용 금지를 반대해버려요. 그 정도로 주민총회의 파워가 크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알아서 다 결정을 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옷 입고 와도 우리는 어차피 관광 수입도 늘고 그러니까 왜 차별을 해? 그냥 문화의 차이를 따르는데 우리는 좋아 해서 요게 지금 부르카 금지에 대해서 반대표를 행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요 여성들이었습니다. 요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이런 거는 거의 뭐 엄청 많죠. 예. 그 다음 여기 보이면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이러쿵저러쿵 전부 다 이렇게 덮어버리고 안 가르쳐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주민들이 결정을 해요. 주민투표에서. 다시 말해 주민총회에서 우리는 자 지금 이 유전자 조작식품의 도입을 반대한다. 의사를 분명하면 그럼 국가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GMO 콩을 도입을 하는 게 엄청나죠. 세계에서 수입 제1위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전부 다 슬쩍 국민들에게 발표하지 않고 그냥 국가에서 이렇게 알아서 진행해버렸었던 거 우리 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를테면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근데 스위스에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직접
민주주의 현장에서 그대로 나오는 그런 것을 볼 때에 참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요게 지금 보시면 이제 대야동에서 주민총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의제를 투표를 하는 그런 현장을 봤을 때에 참 대단하시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6교를 철거하게 된 그런 결정 아주 정말 압권이고요. 그 다음에 대하역 명도 변경하자. 그 다음에 등등등. 그래서 마을 의제를 주민총회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 이거 참 훌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부분이 아마 전국적으로 대단히 앞서간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 자 주민참여 예산 한마당 주민참여 쭉쭉 있어요. 2차 거점 평가를 통해서 지역회의 사업 34 시정책 사업 16억 원을 여기서 자 50억 원 규모의 자 참여 예산 사업을 최종 선정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353건 중에서 25건을 자, 시 단위 제한 사업을 투표를 상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동단위 사업은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이러한 주민 참여, 직접 민주주의를 이 시흥시에서 이미 실시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전국적으로 저렇게 하는 데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선도적인 시흥시의 주민 참여 실태를 여기서 칭찬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면 이제 2016년도 건데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서 자 저기 각 동에서 저렇게 하고 계시는 거 매화동 주민총회에서 그 다음에 정왕 본동에서 이제 보면 이제 그 뭐랄까요 성과 보고대에서 최우수상을 정왕 본동에서 타셨다는 거에서 저게 나오고 자 이제 거의 마지막에 보시면 더 많은 자료들 정왕 이동에서는 전에 어린이 주민자치회 청소년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잘 된 걸로 요즘 조금 열중시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자 이건 뭘 보이십니까? 자 토끼예요. 토끼인데 정말 토끼입니다. 근데 이걸 하나 그림을 가지고 토끼도 되지만 이걸 입으로 보면 그래 오리도 돼요. 오리도 토끼도 되고 오리도 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자 요즘 사는 게 뭔가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힐링하라고 해서 제가 하이힐 한번 가져왔고 그 다음에 링도 가져왔어요. 좀 썰렁하시죠? 그래서 이제 웃으시라고 이렇게 가져왔고요. 예. 결국 이제 활성화 방안을 들어가 보면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사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행정이 뒷받침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주민자치회 실시를 바로 목전에 두고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자치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이제 주민자치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서도 역량을 이제 높이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것을 여기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마을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자치에 대한 의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자, 제가 마지막에 이 주민자치에 대해서 신경을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한 지가 10몇 년이 됐어요. 2006년부터 지금까지니까. 근데 주민자치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도 자 어렵다 쉽다?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상황이 다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자 어렵고 두 번째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답이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열중시할 것이냐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제 우리 오늘 처음 오신 주민자치위원님들 여기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자치가 잘 되고 안 되고는 각자가 얼마만큼 미칠 수 있느냐 주민자치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투신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어디를 갔는데 주민자치가 정말 잘 돼요. 여기서 잘 되는 요인이 뭘까? 한번 고민해 보면 분명히 거기서 요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공통점으로서 항상 도출되는 그런 부분은 정말 미친 듯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최소한 몇 사람 있느냐면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세 사람 이상이면 더없이 좋겠죠. 그래서 소금물이 안 썩는 이유가 있습니다. 염도가 몇 프로냐면 3%예요. 3%밖에 되질 않아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사람만 미친 듯한 열정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들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자, 세 사람은 집단이고 단체고 조직일 수 있어요. 세 사람만 딱 의기투합하면 전체 나머지 20 몇 명을 움직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밖에 나가가지고 오늘은 지금 안 되면 낮에 난 12시에 점심시간에 여기 시흥역 옆에 나가지고 이렇게 하늘 딱 이렇게 찌르고 있어가지고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애도의 뜻을 보면 저 여자 까만 옷 입어갖고 어떡하냐 전부 다 갔구먼 내일 비 온다고. 근데 우리 위원님하고 두 사람이 거기에서 딱 이렇게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역시 말을 걸지 않아요. 어머 저 사람들 세트로 갔어. 사이비종교에서 나왔나 보다. 그래요. 근데 세 사람이 똑같이 하늘을 찌르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을 걸까요? 안 걸까요? 걸어요. 왜? 세 사람부터는 집단이고 조직이고 집단이라 사람들이 겁을 먹지 않아.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질 않아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머 거기에 하늘에 뭐가 있어요? 별 있어요? 달 있어요? 별이 하면서 전부 다 와서 해봐. 혹시 시간 있으시면 인터넷에서 3회 법칙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바로 이금희가 나레이션 해가지고 그거 나와요. 근데 세 사람부터는 사람들이 절대 이렇게 그 겁을 먹지 않아요. 산에 다닐 때도 두 사람이 새벽 3시에 천왕봉 올라가면 무서워요. 근데 세 사람은 절대 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 전체 집단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열정을 가진 주민자 지원님들 중에서 딱 세 사람 이상만 되면 5사람, 10사람 되면 그게 이제 완전히 굴러가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저쪽에 주민자치 작년에 박람회에서 대상을 탄 저쪽에 고양시 일산동구 풍산동을 가서 보면 거기는 한 10몇 명이 그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야 진짜 여기는 놀랍다. 근데 우리도 처음부터 풍산동도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 움직이고 세 사람 움직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10몇 명이 움직이더라. 이해가 가시죠? 네. 그렇게 해서 저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 결국은 저렇게 3회 법칙을 하면서 사실 주민자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합이 되어야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특히 자 동장님과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님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어려운 주민자치를 하시는데 자 좀 힘이 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이제 늘 제가 드리는 정답이에요. 정답.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뭘로 보이십니까 이게? 오뚜기. 오뚜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는 것은 무게중심이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 바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는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까지는 무게중심이 상체 고도 비만이었어요. 너무나 위에가 있어요. 중앙이 전부 다 너무 무거웠어요. 너무 뜨거웠어요. 이제는 그것을 전부 다 무엇으로 다 같이 아래로. 그래서 무게중심을 누가 갖자? 지역의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래서 주민자치의 선봉자가 되는.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역으로 공을 난정이가 이렇게 쏘아올 작은 공처럼 많은 공들을 쏘아 올리면 거기서 더 많은 에너지가 발현되어서 우리가 정말 신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대접하려는 자는 주인이요 대접받으려 하는 자는 손님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자리 내주는 자는 주인이지만 방석 달래는 사람은 손님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남고 손님은 떠나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지역에서 주인으로서 특히 더 많은 주민자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리고 참여시키려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함께 해주시면
그래서 자 안창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참여하려는 자는 주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렇지 않은 자는 손님이다. 손님으로 살 그런 사람들을 주인으로서 이렇게 끌어내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예.